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은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특히 건강보험료 환급이랑 또 인상에 관한 유튜브 영상들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게 참 흥미로운 주제예요. 한쪽에서는 평균 131만 원, 적지 않은 돈을 돌려준다. 이런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네, 맞아요. 또 다른 쪽에서는 건강무휴가 또 오른다.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시니어 세대분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두 가지 소식, 그러니까 환급이랑 인상, 이게 정확히 어떤 분들께 해당되는 건지, 또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게 결국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좀 기분 좋은 소식부터 시작하는 게 낫겠죠. 건강보험료 환급 소식입니다. 네, 평균 131만 원 환급. 와, 액수만 들으면 정말 귀가 솔깃한데요. 근데 이게 모든 국민한테 다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자료 영상들 보니까 본인 부담 상한제 이 말이 계속 나오던데 이게 핵심인가 보네요. 정확히 어떤 건가요? 정확히 보셨어요. 핵심은 본인 부담 상한제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년, 그러니까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내신 의료비 있잖아요. 건강보험 적용되는 거예요. 네네. 그 총액이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서 미리 정해놓은 어떤 상한선 금액이 있어요. 그 상한선을 만약에 넘었다. 그러면 그 넘어간 돈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예요. 아하, 그러니까 병원비로 너무 많은 돈을 쓰게 되면 일정 금액 이상은 나라에서 좀 책임을 져준다. 이런 거군요. 뭐랄까, 의료비 안전망.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딱 그런 개념입니다. 일종의 의료비 부담 완화 장치죠. 그럼 이 혜택은 주로 어떤 분들이 받게 되는 건가요? 자료를 보면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저소득층에 집중된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바로 그 점이 이 제도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실제로 올해 환급받는 분들 중에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거든요. 아, 3분의 2나요? 꽤 많네요. 네, 그리고 환급 대상자 전체로 보면 한 90% 이상이 소득 하위 계층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더 클 수 있는 분들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제도의 취지가 잘 나타나는 부분이죠. 전 국민 대상은 아니지만 정말 필요한 분들께 혜택이 가도록 설계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 규모도 보니까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올해 환급받는 분들이 총 213만 명이 넘고 전체 환급액도 거의 2조 8천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요. 작년보다 대상자나 금액 다 늘어난 거죠. 맞습니다. 대상자는 작년보다 한 12만 명 늘었고요. 환급액은 1,642억 원, 퍼센트로는 6.2% 정도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1인당 평균 131만 원, 이 계산이 나온 거고요. 네, 131만 원. 근데 평균 131만 원, 이 숫자에 너무 이렇게 딱 꽂히기보다는요, 실제 받는 돈은 사람마다 정말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작년에 본인이 실제로 쓴 의료비 총액이랑 그분의 소득 수준, 이 두 가지가 실제 환급액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거든요. 아,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 상한액 자체가 다르다는 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료에 2025년 기준으로 소득 구간별 상한액 예시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소득 수준을 이제 총 10개 구간으로 나누는데요.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개만 예를 들어 볼게요. 가장 소득이 낮으신 1분위, 그러니까 하위 10% 분들은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액이 87만 원이에요. 87만 원이요. 네. 그리고 2분위, 3분위는 108만 원, 4, 5분위는 167만 원, 6, 7분위는 313만 원. 이런 식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상한액도 같이 올라가죠. 반대로 제일 소득이 높으신 10분위, 상위 10% 분들은 연간 상한액이 88만 원입니다. 와,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선이 진짜 확 낮네요. 1분이랑 10분이 상한액 차이가 거의 10배 가까이 나는데요. 이 차이가 실제 환급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하게 예시를 하나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생각이세요. 가령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A씨가 있다고 해보죠. 이분이 작년에 건강보험 적용되는 진료받고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총 500만 원이 나왔어요. 네, 500만 원. 그럼 A씨의 소득분위 상한액은 아까 87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씨는 500만 원 중에서 87만 원까지만 본인이 내고 이걸 초과한 금액, 그러니까 500만 원 빼기 87만 원,
해서 413만 원이죠. 이 413만 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와, 413만 원이면 엄청 큰 금액인데요. 그럼 만약에 소득 10분위에 해당하는 B씨가 똑같이 500만 원 의료비를 썼다면요? 자, 소득 10분위 상한액은 808만 원이었죠. B씨가 쓴 의료비는 500만 원이니까 상한액인 808만 원을 넘지 않았어요.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B씨는 500만 원 전액을 그냥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환급받는 금액은 없는 거죠. 0원입니다. 야, 똑같이 500만 원을 썼는데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군요. 네, 같은 의료비를 썼어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환급 여부랑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예요. 이게 단순히 의료비 많이 썼으니까 돌려준다. 이걸 넘어서 소득 수준에 따른 부담 능력까지 고려한 상당히 좀 정교하게 설계된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제도의 취지나 작동 방식이 명확하게 와닿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내가 이거 환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고 돈은 또 어떻게 받는 건가요? 혹시 뭐 따로 신청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있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28일부터 대상자들한테 순차적으로 우편 안내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아, 우편으로요? 네. 네,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요. 이전에 이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을 받아보셨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공단의 본인명의 은행 계좌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대략 한 108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안내문 발송되고 나서 순차적으로 그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이 자동으로 딱 들어갑니다. 오, 자동으로 들어온다니 진짜 편하네요. 그럼 계좌 정보가 없는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분들은 이제 안내문을 받으시면요. 그 안내문에 따라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공단에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 방법은 꽤 다양합니다. 공단 홈페이지나 요즘 많이 쓰시는 모바일 앱, 더 건강보험 있죠? 그걸로도 가능하고요. 네. 뭐 팩스나 우편도 되고 아니면 직접 가까운 공단지사 찾아가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전화 신청도 가능해요. 15771-000번인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전화나 모바일 앱이 제일 간편할 수 있겠네요. 네. 방법이 다양하니까 본인한테 편한 방식으로 선택하면 되겠군요. 다시 한번 좀 강조하자면 특히 작년에 병원 좀 자주 가셨던 분들, 그리고 특히 65세 이상이시거나 아니면 내가 소득 하위 50% 정도에 해당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환급 안내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번 전체 환급액 2조 7,920억 원 중에서 한 76.5% 정도가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에게 지급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돌아갈 돈만 해도 약 1조 8,440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까 이게 상당한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셈이죠. 자, 이렇게 좀 반가운 환급 소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건강보험료가 또 인상된다는 소식도 같이 있어요. 이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소식인데요.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안타깝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내년이 아니라 2026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오르게 됩니다. 최근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이라고 하죠. 거기서 내년도 보험료율을 현행 7.09%에서 0.1%포인트 올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7.19%가 되는 거죠. 아, 0.1%포인트 인상이군요. 제가 아까 1.48%포인트라고 잘못 이해했네요. 퍼센트포인트. 그럼 실제 부담액은 대략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월급에서 뭐 몇천 원 정도 더 나가는 수준인가요? 네, 월 평균으로 따져보면요. 직장 가입자는 월 2,235원 정도, 그리고 지역 가입자는 월 1,280원 정도 부담이 늘어날 걸로 추산됩니다. 아, 직장 가입자가 좀 더 오르네요. 왜 평균적으로는 그런데요. 물론 이건 정말 평균치고요.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실제 오르는 금액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월 소득이 한 400만 원인 직장인이다. 그러면 본인 부담 기준으로 월 한 2,000원 정도 더 내게 되고요. 같은 소득의 지역 가입자, 뭐 자영업자 같은 분들은 월 약 4,000원 정도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돼요. 액수 자체는 뭐 아주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체감 부담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왜 2년 동안은 동결하다가 하필 지금 시점에 올리기로 한 건가요? 재정 상황이 뭐 갑자기 나빠지기라도 한 건가요?
그 보건복지부 설명을 좀 종합해보면요. 몇 가지 이유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우선 지난 2년간 보험료를 안 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수입 증가는 좀 제한적이었는데 의료 이용은 계속 늘고 있다는 점. 네. 이게 있고요. 게다가 요즘 계속 저성장 기조 얘기도 나오고 이것도 보험료 수입 기반을 좀 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동시에 앞으로 뭐 지역 의료라든지 필수 의료 분야 이런 데를 좀 강화해야 하는데 돈이 꽤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미리 좀 확보해야 한다. 이런 정책적인 요구도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재정이 바닥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이런 차원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 자체는요, 누적 적립금이 한 20조 원 이상 쌓여 있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아, 20조 원이면 꽤 많네요. 네, 적지 않죠. 하지만 장기적인 전망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이게 정부나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에요. 예를 들어 국회 예산정책처 같은 기관에서는 지금처럼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면 올해부터는 이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적자 구조로 바뀔 수 있고 이대로 가면 한 2028년쯤에는 그 쌓아둔 적립금마저 다 쓸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8년이요. 와, 생각보다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그 재정 전망을 좀 어둡게 보는 구체적인 요인들 어떤 게 더 있을까요? 가장 큰 구조적인 요인은 역시 그 급격한 고령화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노인 인구 비율이 정말 빠르게 늘면서 만성질환 관리 같은 의료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바로 건강보험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또 작년에 있었던 뭐 의정 갈등 같은 이런 예상치 못한 변수들도 단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고요. 이런 여러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보험료를 조정하면서 재정의 어떤 지속 가능성, 이걸 확보해야 한다. 이런 논리인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뭐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도 꽤 있겠죠. 특히 가뜩이나 요즘 물가도 높은데 보험료까지 오른다고 하면 부담 느끼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 물론입니다.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번 보험료 인상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이분들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국민들한테 부담을 더 지우기 전에 건강보험 재정에 같이 돈을 내고 있는 기업 그리고 정부의 부담 비율부터 먼저 높여야 한다 이겁니다. 아, 기업이랑 정부 부담을요? 네, 현재 법으로 정해진 정부 지원 비율도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보니까 의료연대본부라는 단체 입장도 좀 소개됐던데요. 거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나요? 네, 그 의료연대 본부 역시 좀 비슷한 맥락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번 보험료 인상이 뭐 장기적인 경기 침체나 생계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들한테는 또 다른 세금처럼 느껴질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세금처럼 느껴진다. 네, 그러면서 보험료 인상을 논하기 전에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먼저 강화하는 게 순서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더 나아가서 단순히 그냥 재정 문제만 볼 게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지, 이걸 앞으로 어떻게 더 강화해 나갈 건지 구체적인 목표랑 계획을 먼저 제시하고 그걸 위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건가, 이 방안으로서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걸 먼저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보험료 인상은 재정 안정이라는 명분하고 또 가계부담 증가라는 현실 사이에 좀 오래된 딜레마네요. 재정 건전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부담을 누가 어떻게 나눠서 져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여전히 좀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건강보험이라는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나 중요성을 생각하면 이 문제는 단순히 그냥 돈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어떤 사회적 연대나 형평성, 이런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건강보험료 환급과 인상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된 두 가지 소식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요약을 좀 해보자면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중요한 안전망을 통해서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고령층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상당한 규모의 환급이 이루어진다는, 이건 참 긍정적인 소식이었고요. 네, 그렇죠. 동시에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또 고령화 같은 미래의 지출 증가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서 3년 만에 건강보험료율이 소폭 0.1%포인트 인상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환급과 관련해서는 혹시 내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특히 작년에 병원 이용이 좀 많으셨다면 8월 말부터 발송될 안내문을 잘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 계좌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정책 목표와 함께 이게 또 개인의 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재원 분담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건강보험처럼 우리 사회에 정말 필수적인 안전망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또 발전시키려면 당연히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할 수 있습니다. 뭐 세금을 더 거둘 수도 있고 지금처럼 보험료를 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나 기업의 기여를 더 늘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러한 재원을 마련하는 가장 공정하고 또 지속 가능한 방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살펴본 이 환급과 인상이라는 두 가지 측면 사이에서 이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각자의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